잘 사는 법을 고민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힘있고요. 좀 높은 음이라고나 할까? 왜 그래요, 요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끝날 줄을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지내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 부인하고 지내고 있어요. 부인이요? 네. 에마 부인, 퀴리 부인 아니고요. 죽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네.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지. 더위를요? 그럼 우리 소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름에 이렇게 이 더위를 피해서 산 속으로 녹음 방초 우거진 거, 시원한 공기와 물과 뭐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네. 아주 정신까지 힐링하고죠. 산공부. 산공부 저도 들어봤는데 그게 산공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 폭포 밑에 떨어져가지고 막 폭포에서 떨어 이렇게 막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한적한 어떤 집 같은 거 그런 데 빌려서 조용한 곳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요. 에어컨을 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일부러 이제 그 청소기 돌린 다음에 방을 닦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있는 책을 위아래로 바꿔요. 그럼 등줄기로 땀이 쫙 흐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탁 샤워하면은 그 다음엔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오면 또 덥잖아요. 그치, 이제 그때 에어컨 트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고 소리 속에는 더위를 즐기는 방법이 있어. 물 만나 이제 개울가 찾아가고 신봉사가 막 에이 시원하장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돋보 지어 양치질도 허여보고 또 한 주먹 덤뻑 지어서 가삼도 헐헐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이야. 갑자기 스튜디오가 너무너무 시원해지죠? 네. 와,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산공부인가 봐요. 네. 언제 한번 놀러 가야겠어 제가. 꼭 오세요. 기현씨 기다리고 있을게. 그냥 와, 그냥 몸만 와, 몸만 와. 저도 선생님 그 산에서 폭포에서 막 이거 잘하는데. 자료? 예. 서구 씨는 요놈 강승료 갖고 와. 수강료예요? 그럼. 저는 그냥 오라면서 나는 왜 갖고 오라게요? 아이고, 다르지. 잘생겼잖아. 저는요. 좀 그렇지.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최신의 경제 이슈를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똑똑한 경제입니다. 자, 이제 가마솥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는데 기열 씨 야심차게 준비했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뚜껑 여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굉장히 뚜껑 여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 적당한 이 손에 악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잡았을 때 낚아채는 이 순발력. 딱 한 번에 낚아채는 순발력. 그리고 제가 이거 가렸어요 일부러. 2도 밖은 3도 밖은. 적당한 힘과 에너지가 딱 필요해서 요런 게 다 모여가지고 바로 뚜존심이 되는 거예요. 뚜존심. 핵존심에 뚜존심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악력 2도 밖은. 여하! 자, 이게 오늘의 힌트인데요. 부루마블이 이렇게 되네요. 부루마블이 왜 가마솥에 그거 있어요? 하는 거잖아요. 이야.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애들하고 자주 하는데 이거 저는 이 게임을 집에서 하다가 접었어요. 막내가 들어왔는데 돈을 많이 물어내야 된다고 울고 난리가 나서 그 뒤부터는 이 게임을 집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블루마블이라는 게임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 세대 때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블루마블 하면 블루오션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게임이 돈도 좀 움직이고 가서 뭐 건물도 사고 뭐 빌딩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다 나오니까 오늘 주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건설 경기 요즘에 어려우니까 이거 네. 부동산 관련돼서 그런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술렁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입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나 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 부담이 커지면 빚을 내 집 사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가 바뀌었나요?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지금 넘나들고 있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정부에서도 두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칼을 꺼내든 것인데 내년부터 아마 신규 그 대출자의 대출 심사를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가계부채를 좀 총량적으로 조금 줄여보겠다고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이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건설사들 주가는 뭐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대출을 거의 완화해 줬잖아요. 뭐 계속 뭐 금리도 낮고 뭐 써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그 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이게 딱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 DTI 뭐 LTV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지금 DTI가 부활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하고 지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출 한번 받으려면은 정말 그 3대 엄마, 아빠, 자식 다 모여서 집안 회의하고 이거 헛까 말까 이러잖아요. 대출 한번 봤는데 3대가 가족회의를 하나요?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싸이 삼촌도 아니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완전히 세대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내년 초부터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하니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상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부동산 시장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그 작년부터 시행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이 분담금을 3년간 유예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담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좀 더 늘렸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실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금리가 1.5%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자가 싸지는 거잖아요. 이자가 싸지면 대출받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별 매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값은 올라가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되고 마침 대출 이자가 싸니까 부채를 얻어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한 해 주택 거래량이 약 100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60만 건이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매매하면서 내는 이 양도소득세가 상반기에 총 10조 원이 거쳤는데 동기간 대비 작년보다 약 2조 5천억 원이 더 많이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상반기 세금만 10조 원이 거쳤다고 하니까 정부가 뭐 괜히 부동산 하는 게 아니었네요. 부동산은 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런 유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부동산 자체는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집이 크든 작든 뭐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GDP가 1,65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토지 자산의 전체 그 가치가 보통 그 한 해 GDP의 보통 한 4배 정도가 지금 되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GDP 대비 이 토지 자산 가치가 일본은 2.5배, 그다음에 미국은 1.2배 수준이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 부동산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문제는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거품이 만약에 거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차를 사면은 차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1년, 그렇죠. 2년 되면 더 떨어지고 하지만 이 집값만은 집은 노후화되지만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면 아주 그냥 목 좋은 데 사면 대박 치는 거예요. 네. 홍수타는
샀어요? 그 애들 앞으로 사줬죠. 오. 네. 미미네 집뭐 하는 거. 분홍색. 지붕도 분홍색. 아주 좋아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을 자기 실현적 예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거래가 자꾸 증가하고 그러는 것이죠. 얼마 전인가 저희 딸이요 대학생인데 그 SNS에 유행하는 그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 그 집을 그 보여줬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아주 2층 집, 그다음에 브라질에 있는 막 수영장 딸린 집, 스페인에 상상만 해도 막 2층 집들. 그런데 마지막에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 6억 주고 산 아파트 사진이 나온대요.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초라하더라고요. 저 집 하나 살라고 그렇게 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좀 마음이 울적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보고 정말 긴 연설을 어떻게 그 나라별 사진 그 몇 장을 보고서도 느낌이. 이렇게 오 정말 웬만한 정치인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나는 정치 나가고 싶으신 분들 김현 선생님한테 강의를 배우시면은 아마 성공하실 수 있을 아니 겁니다. 그런 것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게 정부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이제 올라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 대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먼저 이 공급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올 한 해 좀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좀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그 인허가 그 건수가 50만 원을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예상하기를.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가 한 3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급 초과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앞으로 이 주택 수요 자체는 점점 들어서 한 10년 정도 뒤에는 한 해 한 20만 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막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도 올 하반기에만 에코시티하고 그다음에 만성지구, 효천지구에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약 8천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 지역은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새로 어떤 유입되는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택만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아마 흔들릴 거라는 어떤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이 주택 매매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변화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했을 때는 한 해 태어나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신생아 수가 한 해에 한 40만 명을 겨우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즉 미래 소비 주체가 될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인구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변화 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인구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인데 좀 더 정확하게 좀 파헤쳐 보자면요. 이게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은 그 이웃 나라죠. 일본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이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같이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도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제도 또 둔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된 거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그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은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에 이제 우리가 부닥치게 되거든요. 이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보면은 한 2018년이나 20년 사이에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아니 절벽이란 말을 들으니까 뭔가 위험한 곳에 그냥 막다른 곳에 탁 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최근 그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는 매년 집값이 약 1%에서 2% 정도 하락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 인구 절벽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가 곧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이 집값이 안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오를 거야. 그렇죠? 오를 거예요. 이게 좀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은행께서 사줬어요? 친히 저한테 집을 사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집이 있는 입장에서 네. 작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도 돼요. 진짜 걱정돼요.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무조건 침체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86년도 이후에 독일은 계속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청년을 위한 그 고용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OECD 통계를 보면은 GDP 한 2% 정도의 금액을 고용 정책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6%에 불과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소비가 좀 늘고 소비가 늘고 또 여력이 좀 생기니까 집도 사게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의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유, 정책이야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요즘 그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겨우 어렵게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을 해도 그냥 통계에 보면은 있잖아요. 3명 중에서 그냥 1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네요. 그 비정규직이고 그런데 언제 돈 벌어갖고 집 사고 언제 돈 벌어갖고 결혼하고 또 애기들 낳고 엄두도 안 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좀 살리겠다고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장려하게 되면은 이자가 좀 낮아지니까 당장은 조금 좀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이 저소득층이나 갚을 수 없는 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쓸 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 또는 이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소득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니까 일본 그 당국에서 1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만 한 4배 늘었고요. 오히려 또 이 그 부동산이 이 공급 초과가 나가지고 부동산 시장 자체도 하락하고 침체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후에 그 한 연구원이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 돈, 우리 돈 한 10조 원을 다른 분야, 아동 청소년 교육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거보다는 한 효과가 한 30% 더 났을 거다.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질의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은 소득도 많이 늘어나겠죠, 젊은이들이.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도 조세 수입이 늘어나니까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복지도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복지가 이루어지니까 집에서 아이들도 많이 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주택의 수요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택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건데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대책에만 이렇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늘려라, 비싸라. 그다음 또 대출 심사를 해갖고 하겠다. 이게 단기적인 이런 대책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이 부루마블로 시작된 얘기가 이렇게 멋지게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에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경제적인 충격에서 우리가 또 헤어날 수 있도록 다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열이 전하는 살아있는 전북 경제 소식, 생생 전북 경제입니다. 전주시가 타지 건설업체의 수익을 우리 지역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송천동 35사단 부지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건설사인 6개 민간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지역업체의 자재를 70%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교통카드 잔액이 7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40억 원이 충전된 가운데 소멸시 후 5년이 지난 1,200원 미만의 금액을 합한 결과인데요.
서울시는 이 잔액을 지역사회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북 도민들이 남긴 잔액은 대부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잔액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사용자에게 제대로 돌아와야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만금 개발청과 물관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인 6급 수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새만금 사업 지역 수질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추진해온 반면 전주시는 지역 상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해 쇼핑몰 유치를 반대해왔는데요. 이번 전주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종합경기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재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경기장, 오늘 생생 전북경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주 사람이 다 된 듯한. 네. 아우, 멋져. 그래요.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예, 주제가 바로 전주 종합경기장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주 종합경기장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경기장은 1963년도에 전국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건축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지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마스게임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교수님이 중학생 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언젠가요? 일제강점기 때인가요? 언제죠? 저는 1991년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전주를 나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을 봤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높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뭐 여고생들하고 또 우리 이 남학생들하고 상당한 그 만남의 장이었죠. 아주 설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학경기장 안에는 육상 트랙이 있는 축구장이 지금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야구장이 지금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옆에 보조 경기장이 한 2-3개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제 뭐 체육회라든지 여성 교육문화센터가 다 또 들어서 있고 그러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면서 더욱더 이제 이용률이 여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더니 그 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어져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전주시의 이번 계획이 기존의 그 개발 계획을 뒤엎은 그런 결과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원래는 지금의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이던 시절에 롯데 그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그쪽에다가 운영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상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니까 그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죠. 작년에 이제 이 종합경기장에 이제 컨벤션 복합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얼마만큼의 또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를 연구조사를 제가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패션 상품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의류와 이제 잡화가 전주시 상권 중에서 롯데백화점에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고사동을 중심으로는 전주 중앙상권에서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종합경기장에 복합 쇼핑몰이 롯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약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죠. 40%면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가 더 늘어나는 만큼 기존 상권에서 그 뺏긴다는 거잖아요. 20%그 정도를 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 근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지금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 복합 쇼핑몰 근처의 소매점 매출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쇼핑몰이 들어서기 전보다 이 매출액이 50%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전주 지역은 이 소상공인의 비율이 37%입니다. 이 37%라는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 따라서 이 전주 지역의 타격은 다른 지역보다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쇼핑몰을 추진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돈이죠. 경기장 시설을 이전하는데 한 7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 수는 지금 급증하고 있고 뭐 혁신도시에서 지금 이전 기관들이 상당히 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인프라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주시가 돈이 많다고 그러면은 전주시 재정으로 해가지고 이걸 건립을 하는데 넉넉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하고 전주시와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부대 양요요? 기부대 양요? 아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봐요. 기부대 양여는 그 말 그대로 시설을 기부받고 땅을 양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땅이랑 개발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민간 사업자는 그 대가로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 방식대로 하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 절반을 롯데에 주게 되면 롯데가 그 자리에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700억을 추가로 더 들여가지고 종합경기장을 외부로 옮기는 것을 롯데가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도 전주 시민의 70%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쇼핑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광주라든지 대전 그리고 또 부여에 있는 무슨 아울렛이 생겼다고 그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가요. 제 고향 친구들 부안에 있는 친구들은 야 거기 뭐 좋은 거 생겼대야. 부여 야 거기 가게 그래서 차 한 대 타고 트렁크에 가득 옷 싸가지고 오고 야 이거 싸게 샀다 이렇게 자랑하고 오거든요.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주민들의 소비 복지나 소비하는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 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기존 상권을 침투를 해가지고 기존 상권이 조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복합 쇼핑몰을 그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같이 동시에 마련돼야 돼요. 기존 그 우리 향토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의 그 투자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없이 쇼핑몰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근데 전주시가 기존 계약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은요. 그야말로 지역 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종합경기장도 이렇게 옮겨서 짓고 하니까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롯데 입장에서 얻는 이 혜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종합경기장이 있는 장소가 전주에서 가장 큰 도로인 그 팔달로하고 백제로가 만나는 전주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쇼핑몰을 짓게 되면은 그 땅값만 2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올라요? 아니 뭐 롯데는 뭐 뻥튀기를 잘해요? 뭔 수를 쓰는 거예요?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형성을 하는 건데요. 그냥 가까운 종합경기장 부근 이쪽으로 보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롯데백화점 인근에 지금 땅값이 3.3 제곱미터당 약 한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개발이 돼가지고 종합경기장이 상업용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됐을 때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3.3 제곱미터당이요. 종합경기장 부지 절반만 해도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네, 어쨌든 뭐 이런 논란 끝에 전주시는 도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새롭게 발표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기대가 되시죠? 아하. 하나, 둘, 셋. 어떠세요? 랜드마크네요. 와, 진짜 멋진데요? 네. 지금 좋은데요? 우뚝 솟아있는 건물. 2018년까지 이쪽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고요. 또 광장과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공원 산책하고 막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날씨도 그냥 선선해지고 하는데 가족들하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산책도 하고 거기에 또 상설 공연장도 넣어가지고 네. 항상 공연도 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이쯤에서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죠, 그럼? 그러죠, 예, 이렇게. 그러죠. 네네. 그래서 문화가 살아있는 전주시. 내 노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데는 공감이 되지만 예. 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요.
네,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에요. 네. 총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를 잡았을 때 국비를 제대로 받는다 해도 한 전주시 부담이 한 900억 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업 기간이 2018년까지로 잡고 있으니까 한 3년 동안 연간 한 300억씩을 계속 쏟아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현재 전주시는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 그 한 8년간 200억 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끝난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전용을 하고 또한 그 만성지구나 에코타운 등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건설에 의한 세금 수입 하고 또 이제 관광 수입 등으로 추가적으로 한 2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고려할 점은 그 상수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또 만성이나 에코타운 지역이 그 기간 내에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수입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일단 연간 한 300억 정도를 경기장 이쪽에 있는 공원화를 하는데 투여를 하게 되니까 타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아무래도 예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살까 말까 하는 거는 사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거는 해라. 일단 해야 됩니다. 건물 디자인이 조금 안 좋아요. 논리지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거에 비하기에. 괜찮아요.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그렇게 마련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 이 컨벤션 센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좀 적자 사업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가까운 그 광주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자체가 거의 뭐 그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지금 누적 적자 한 1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지금 대부분 컨벤션 센터가 이런 적자 사업인데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에 가동률도 지금 뭐 100% 되리라고 지금 예상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적자가 쌓이면은 결국은 시민 세금으로 또 그걸 메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죠. 바로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호텔 사업도 초기 한 5년간은 거의 적자에 갈 가능성이 크고 컨벤션도 적자를 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주에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적자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경기장에 대해서는 좀 저 체육을 좋아하지만 체육 경기가 매번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전주에 있지만은 여기서 매일 축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국 한 90여 개 종합 경기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5년간 적자가 약 4천억 원이 발생이 한다고 그래요. 짓느라고 이 쏟아부은 국비, 사업비, 뭐 지방비는 어마어마한데 그걸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그걸 경기장을 짓어가지고 회수는커녕 계속 우리 시민들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종합 경기장을 옮긴다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전주가 뭐 전북의 대표 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컨벤션 센터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공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공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주에 공원 많지 않나요? 뒤에도 공원인 것 같은데. 짤짤한 거 말고 가족끼리 가서 정말 휴식할 수 있고 교통도 좋고 그런 거 도심에. 그리고 전주가 사실 겁나 다른 데보다 더워요. 근데 이 계획은 우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수의 시민들이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전주시에서 철회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신에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장도 짓고 또 어떤 녹지 공간도 도심에다가 조성하고 또는 문화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도심 공원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시가 이국 센트럴파크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 방문이나 이벤트, 그다음에 세금 수입 등으로 1조 이상 거기는 수익이 났고
주변 집가 상승 등 부가가치를 따지니까 한 20조 원 이상의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 부지는 뭐 이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크할 만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전주가 아무리 관광객 수가 많다고 그래도요, 연간 5천만 명 이상이 몰리는 뉴욕하고 그거를 대입을 시켜버리면 안 되죠. 공원 속에서 이제 문화 편의시설을 얼마나 잘 조성을 했느냐가 이제 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 중심부를 개발하게 될 중요한 결정이 되니까 그야말로 많은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 이걸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LA 라이브라는 그런 곳인데, 기존에 있던 농구 경기장을 허물고 완전히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 리모델링 하면서 옆에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는 극장, 호텔을 같이 조성을 했어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같이 와서 놀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죠. 괜찮네.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야구장에서도 보면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우리도 호텔 딱 치면 거기서 막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이거 막 캐치볼도 하고 받아 홍보 받아요. 서울 은평구의 혁신파크라는 곳도 지금 이 전주와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곳에 있었는데 이전하게 되면서 33,000평의 은평구 토지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곳이 지금 외곽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은 뭐 아울렛이나 쇼핑몰 같이 대형 상업시설을 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조금 그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한 그 소셜 벤처나 그다음에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주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한테 이 주거하면서 이 또 작업을 하는 레지던시를 제공을 하잖아요. 요즘 그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 뭐 이제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그런 세대, 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다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술 레지던시 시장님,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 아이템도 구상을 하고 그리고 또 개발도 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언가의 그 공간을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님, 지난번에 맥주집에서도 봤는데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정말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를 좀 내신 것 같아서 네. 후배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요. 편하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사업으로 구상하는 창업 허브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청년 허브, 이렇게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게 녹지 공간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함께 구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북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20대가 한 연간 7,00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의 미래가 밝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을 잘 고려해가지고 좀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곳이 전주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그리고 또 전주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곳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 최신 흐름을 살펴봅니다. 트렌드 경제 시간인데요. 김기열 씨가 어디 갔어요? 아이고. 기열 씨, 오메. 어머. 오메, 가만 있어, 가만 어디 있어. 여행 가요? 아이고, 가만 있어. 오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모델 같아, 모델. 아우, 진짜 멋지다, 멋져. 명품으로 감았는데. 네, 아이고, 오늘 그 멋져. 트렌드 경제에 맞게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현 선생님은
김기열 뭐만 하면 멋있다, 잘생겼다, 뭐 이게 김치 종친의 방송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멋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근데 오늘 주제가 뭐가니 그렇게 멋지게 그냥 하고 왔어요? 네, 왠지 그 공항 패션도 생각나면서 여행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삼국지의 치열한 전쟁 같았던 면세점 쟁탈전입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새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대기업들끼리 서로 연합까지 하며 총력전을 펼친 이른바 면세점 대전. 서울 면세점 두 자리의 주인은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신라, 그리고 한화갤러리아 타임홀드로 결정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경영 능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따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롯데와 신라가 양분해왔던 면세점 시장에 두 업체가 새로 진출하면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무려 15년 만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면세점은 그 가장 뜨거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한 8조 3천억 정도 되는 대규모 시장이죠. 거기에 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보적인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또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항에서 판매하는 이 보세 판매장, 그다음 이제 시내에서 하는 그 면세점이 따로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곳이 그 시내 면세점 그 네 곳을 선정하게 됐죠. 저도 그 외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가끔 공연을 가거든요. 가면 이제 우리 촌놈들이 그냥 서울 왔다고 명동 가자는 명동. 먼 백화점 가면은 두세 개 층이 다 면세점이더라고요. 공항에만 면세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시내가 이런 거 있는가.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 게.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또 시내다 만드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면세점 전쟁이 더 이슈가 되고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시내 면세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네네. 실제로 그 시내 면세점이 전체 면세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비중이죠. 그리고 또 공항 면세점에 비해서 이 시내 면세점이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들어요. 실제로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장 임대료를 1년에 한 몇천억 원 단위로 납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특허 수수료를 그냥 전체 매출의 0.05%만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30% 이상을 매장 임대료로 내고 있는 공항 면세점에 비해서 시내 면세점의 유지비가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단 4곳을 두고 총 24개의 기업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최종 승자가 발표됐죠? 네, 특허의 주인공 네 곳은 아예 뭐 축포를 날렸습니다. 네.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기업이 있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는데 예상했던 기업은 이미 7월 초부터 점진적으로 주가는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발표 당일날은 상당폭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예상했던 기업이 하나는 또 이 선정에서 탈락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주가 급락했습니다.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어떤 기업은 뜬금없이 또 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일주일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뭐 실시간 검색 오르고 뭐 주식 오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김기열 씨 표정 보니까요. 그때 샀어.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떨어진데 거기 샀구만. 그 면세점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폭이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나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그 면세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관광객 유커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인 그 관광객이 한 50만 명 정도 1년에 왔었거든요. 근데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는 1년에 거의 한 6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작년 한 해에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쓴 그 금액의 약 2배가 넘는 230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고 갔어요. 이걸 관광객 총 쏘고 한번 합해보게 되면은 1년에 약 14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커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면세점 시장에 대해서 각 대기업들이라더니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싸버려. 아,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싹 싸요, 싹 싸. 이거 다 얼마나 해? 그래서 뭐 현금을 딱 낼 줄 알았더니 카드로다가 그냥 쫙 그러더니 카드 한도 초과인데 그럼 이거 또요, 이걸로 또요 하면서 딱 하더라고. 그래서
야,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무섭구나. 와, 빨장간, 쌍간, 빨간 장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많이 소비를 해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면세점으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면세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국가에서 조세 수입을 포기를 하고 민간 사업자한테 특허를 준 만큼 이 면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골고루 사회로 분배돼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면세 사업의 90% 이상이 대기업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내 면세점 그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약 한 3천억 원의 투자 유치 효과하고 뭐 4,600명 정도의 이 고용 유발 효과가 뭐 창출된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파급 효과가 역시 이 선정된 그 기업들만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되는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정부가 특허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면세점을 운영하더라도 그 매출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하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그 7월 말에 면세 사업에 있어서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치중되는 것을 조금 막아보겠다는 거죠. 첫째, 대형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적어도 20% 이상으로 좀 판매를 확대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면세점에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익 분배에 있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면세 사업 자체가 매장도 좀 커야 되고 물품도 고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막대한 자본력이 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경우는 그 사후 면세점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후 면세점 일단 일반 매장에서 이 물품을 구매를 하면은 나중에 이 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정부에서 이 특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지만은 사후 면세점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이 관할 사무소에 신청만 하면은 일반 매장도 이제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는 지금 이러한 사업 면세점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 가보면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중소도시를 가시더라도 일반 상점 앞에 텍스프리라는 이 사인이 있어요. 그런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5,000엔 이상 물건을 구입하시면 바로 소비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쓰시더라도 현금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돈 번 느낌을 가지게끔 해주는 거죠. 네네. 이 캐시 현금으로 바로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일본의 소비세가 한 8% 정도 된다고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그거 뭐 현금으로 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든가. 거기서 쓰고 와버리지. 그거 뭐 갖고 갔습니까? 안 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이거 누가 냈나 알아봐야 되겠네. 아니, 좋은 제도예요. 맞아. 그렇지. 그 환급해준 세금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나라의 내수 시장도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에게 생색도 내고, 내가 세금도 안 내줬다. 이런 거 우리도 그냥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우리도. 이 일본의 한 양반 이 양반 차지한다니까요. 지금 사후 면세점이 일본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작은 규모라도 면세점들이 곳곳에 이 사후 면세점, 정가에 주고 사는 이 사후 면세점이 좀 설치되더라도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업자들도 면세점을 개설해가지고 면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환급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환급을 시켜주는 이런 사후 면세점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 상품들을, 기념 상품들을 샀어요, 면세점에서. 이걸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항에서 찾을 수 있게끔, 출국어는 그 당시에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부족하게 돼 있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만 갖춰지고 그런다면은 전국 지방 곳곳에 이런 사후 면세점을 개설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쉽게 면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또 공항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의 소비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그런 면세점 사업이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업자들에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바로 그런 사후 면세점 제도를 조금 지원하고 확립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유, 좋네요. 아유, 좋아요. 역시 물류학과 그런 거 담당하시잖아요. 교수님이시니까. 정책을 세운 곳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그리고 말이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왜 우리 그 전주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옥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남부시장에 뭐 면세점을 만드네, 어쩌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네. 깜깜 무소식? 잊어버렸을까? 네, 전주시가 그랬었어요. 야심차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지금 없어가지고 네. 그 차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관광 인구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한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문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이 사후 면세점 체계를 좀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금 장려를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세 사업의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꼭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9월 면세점 2차 전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기존 시내 면세점 4곳의 특허가 만료돼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는 만큼 그 수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로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매번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왜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과 우리 패널분들께 제가 아이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다음번에는 CF가 들어오는 경제학, 유행어가 만들어진 경제학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야, 오랜만에 또 진지한 거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결국 또 사심 가득했구만. 예, 그렇죠. 아무튼 이 의지가 꼭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경제 가마솥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넓은 정원 불장 있는 큰 집 사는 분 요즘 세상 예쁜 여자 사로잡는 돈